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로 불장난을 하러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근처에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는지 그 공터에는 많은 건축 부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째서인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공터는 어느덧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난 말괄량이이자 장난꾸러기였던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터의 중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던 곳이라 그 집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즈음에는 이미 빈 집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채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더욱 의문인 것은 그 공터에 존재하는 집은 그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와 오빠, 그리고 동네 남자아이, 그렇게 셋이서 흉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흔적인지 흉가는 사방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집안에도 흙이 가득했지요. 다 무너져가는 흉가인 탓인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탐험하던 저의 눈에 너무도 예쁜 바비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째서 이런 흉가에 이렇게 예쁜 바비 인형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집에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살았나 봅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바비 인형. 너무도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바비 인형이 마음에 든 저는 바비 인형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우리 세 사람은 다시 그 흉가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저는 아이들과 불장난을 즐기곤 했습니다. 집에서 각각 감자나 고구마 등을 가져와 구워 먹고는 했지요.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불장난을 좋아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흉가로 향했던 이유도 역시 불장난을 즐기기 위해서였죠. 무너져가는 흉가 안에서 불장난을 하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른들에게 혼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에서 우리는 나뭇가지와 신문지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자 저희는 신나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서 붙인 불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며 크게 번지더니 벽지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가구도 없는 빈방인데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다니 상식 밖의 일이었지만 그것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들은 너무도 놀라서 흙을 집어던져 불을 끄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온 집안이 활활 타오르자 저희는 두려운 마음에 흉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언덕 위까지 달렸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흉가는 마치 지옥불에 빠진 듯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신고를 받았는지 몇 대의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이내 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간 우리는 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샘솟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흉가에 대한 일을 잊어갈 즈음 어느 날인가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났고 눈을 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을 제외한 모든 곳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마치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죠.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던 가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맡에서부터 뻗어오는 하얀 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던 저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어 깨어났지만 그 이후로도 악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은 여자아이의 미소와 빨간 원피스, 그리고 하얀 손뿐.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얀 손은 언제나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방 청소를 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침대 머리랑 벽 사이에 이런 게 끼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던가?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흉가에서 가져온 바비 인형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던 그 인형.
아마도 침대 사이에 떨어져 끼어 있던 모양입니다. 인형을 바라본 순간 제 머리에서 강렬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던 여자아이, 그리고 빨간 원피스. 무엇보다도 언제나 머리맡에서 뻗어져 오던 하얀 손. 저는 갑자기 무서워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어머니를 뒤로하고 인형을 손에 든 채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위에 인형을 올려두고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한테 오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도, 악몽을 꾸는 일도, 빨간 원피스에 여자아이가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동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로 가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야간의 편의점. 작년 대학 입시를 망치고 재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을 망치고 난 후 재수 준비를 해야겠지라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막상 대학에 떨어지고 나자 정말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폐인처럼 생활하다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기에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자인 건 둘째치고 일하는 시간대가 야간이었죠. 근처에 유흥가가 즐비해서 이상한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나 하고요. 근데 막상 일해보니 밤인데도 사람이 많이 돌아다닐 뿐더러 손님 중에 취객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한 유흥가 종사자 분들이셨죠. 밤새 일하는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수고한다고 이것저것 사주었고 간혹 술 취한 손님이 오면 대신 쫓아주시기도 해서 일하기는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런데도 2달을 못 채우고 그만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일했던 가게는 유난히 술이 잘 팔리는 가게였습니다.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주류를 꽉꽉 진열해 놔야 할 만큼이요. 그날도 술을 채우기 위해 한 새벽 2시쯤 냉장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했던 편의점은 내부 사무실을 지나서 냉장창고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사무실에는 재고를 관리하는 컴퓨터와 CCTV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초기에 냉장창고에서 음료수를 넣다가 아이들이 식염수를 훔쳐가서 점장님한테 혼난 이후 저는 음료수나 술을 채울 때면 거의 5분에 한 번씩 냉장창고의 문을 열고 CCTV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고요. 술을 다 넣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창고를 나오는데 CCTV 한 귀퉁이로 손님이 온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후다닥 어서오세요를 외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CCTV에는 사람이 보였는데 나오니까 없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을 훔치러 왔다가 제가 나오는 걸 보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새삼 도둑이어서 다행이지. 강도로 변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 2시 반이 넘었을 겁니다. 사무실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문득 쳐다본 CCTV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뭔가 자료를 찾아야 하는 타이밍이라 손님이 안 왔으면 하는데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편의점 매장 문에는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나갔다고 해도 문을 열면서 종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CCTV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계속 보였습니다. 스멀스멀 편의점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나와 확인하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사무실에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CCTV에 비치는 그 무언가는 계속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머리털은 곤두서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CCTV를 계속 보고 있으니 계산대에 서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계속 사무실 안에서 버티다가 다행히 신문 배달을 하는 아저씨가 오셔서 간신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아저씨한테 날도 춥고 하니 따뜻한 음료 한잔하고 가시라고 붙잡아 보기도 했는데
야속한 아저씨는 배달 시간이 밀리면 안 된다며 음료수도 거절하시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가게 밖에 서 있다가 손님이 오면 들어가서 계산해드리고 다시 낚아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다니니 용기가 생겨서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장 뛰어서 사무실로 가 CCTV를 확인하니 아까 보였던 검은 물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봤던 것일 수도 있고 CCTV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다시 CCTV에 검은 물체가 보이자 환각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안 보이면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계산대에 서 있자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툭툭 떨어지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떻게 버텼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으로 저는 점장님께 너무 미안했지만 여자 혼자 밤에 일하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2층의 아저씨. 일을 마치고 남자는 언제나처럼 퇴근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을 느껴 어느 집의 2층을 봤다. 그러자 어떤 아저씨가 창문 쪽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도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운 채 말이다. 왠지 불쾌했기 때문에 남자는 아저씨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남자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어제 그 집의 2층을 바라보니 아저씨는 역시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운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불쾌했기 때문에 남자는 다시 그것을 무시해버렸다.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아저씨는 A씨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정신병인지 치매인지 어쨌든 정신이 이상해지는 바람에 가족조차 상대해주지 않아 쓸쓸한 나머지 매일 2층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고 있단 모양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남자는 어쩐지 아저씨가 조금 불쌍해졌다. 어느 날 남자는 퇴근길에 아저씨를 향해 손을 흔들어줬다. 그러자 아저씨는 격렬하게 손을 흔들었다. 저 아저씨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아저씨에게 손을 흔들어줬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평소처럼 아저씨와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저씨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우며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 남자도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기뻐졌다. 머리 위로 손을 크게 흔들어줬다. 그러자 아저씨는 창문을 열고 한박 웃음을 지은 채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 라고 아저씨는 웃음을 품은 채 2층에서 그대로 남자를 향해 다이빙했다. 아저씨는 담벼락 안쪽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즉시 가족이 달려나왔고 남자는 무서워진 나머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날 남자는 아저씨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걱정된 나머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남자는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나섰다. 남자는 조금 기분이 나쁜 탓에 평소와는 다른 길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역시 아저씨가 마음에 걸려 평소 다니던 길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아저씨의 집을 보고 남자는 아저씨의 장례가 치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합장을 하며 아저씨 도망가 버려서 죄송해요 라고 마음속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저씨가 언제나 손을 흔들어 주던 방을 올려다봤다. 누군가 있다. 남자는 눈물을 닦고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순간 남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죽었을 터인 아저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도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채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일. 내가 7살 정도였을 때 상당히 오래전 일이다. 우리 가족은 흔히 말하는 편모 가정이었다. 어머니는 예쁘고 상냥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특히 아버지에 관한 일을 물어볼 때는 매우 화를 내곤 했다. 아버지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다. 2학년으로 올라가던 봄방학 때 혼자 집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어떤 남자였다. 잠시 베란다로 나와보라고 했다. 당시 우리가 살던 곳은 2층이었다. 베란다로 나가보니 주차장 쪽에서 양복 차림의 아저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얼굴이 눈에 익었다.
어머니가 조그만 상자 안에 보관하던 사진에 있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닐까 하고 상상하곤 했었다. 그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역시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었다. 백화점도 데려가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어머니는 좀처럼 어딜 데려가주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시간이 더더욱 즐거웠다.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또 놀러 오겠다고 했다. 다음 날도 아버지는 찾아와 주었다. 그날은 어머니도 집에 계셨는데 찾아온 아버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셨다. 나를 옆방에 보내고 둘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일주일간 나를 아버지네 집으로 보내기로 결론이 났다. 어머니는 그 무렵 신경이 매우 날카로웠었고 나에게 신경을 거의 써주지 않았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외출도 해주고 과자도 사주는 상냥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지내게 된 것이 매우 기뻤다. 바로 여벌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챙겨서 차를 탔다. 아버지는 또 백화점에 나를 데려가 옷과 구두를 사주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은 산중에 있는 펜션 같은 집이었다. 주변 환경에 어우러져 거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버지가 취미를 위해 만든 별장이라고 했다. 나는 어쩐지 예술가의 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쭐해졌다. 집에 도착해서 거의 4~5시간을 아버지에게 안겨서 응석을 부렸다. 아빠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을 하며 뽀뽀를 하고 매달려 안겼다. 그날 밤 목욕하기 전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것이다. 그 집에는 스튜디오처럼 한쪽 벽에 파란 막을 걸어둔 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 아버지는 아까 사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굉장히 귀여운 갈색 원피스였다. 그때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갈아입는 과정을 전부 비디오로 촬영했다. 갈아입고 포즈를 취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나의 모습까지도 찍었다. 놀다 지친 내가 길다란 의자에 들어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움직이지 마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쯤 되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냥한 아버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찌푸리지 않고 그저 얌전히 시키는 대로 했다. 목욕물을 데우더니 아버지는 나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알몸으로 내가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자 아버지도 뒤이어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수영복 차림이었다. 목욕 의자에 앉혀놓고 아버지는 비누로 내 몸을 씻어주었다.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어루만지듯 비누 거품을 바르듯이 문질렀다. 나는 말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다. 점점 목욕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이 계속되었다. 무섭기도 하고 호기심도 일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다음 날부터는 더 노골적이 되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는 내가 블라우스와 속옷만 입게 했다. 나는 거의 반나치의 모습으로 시키는 대로 아침 햇빛이 내리쬐는 거실에서 뒹굴거리고 놀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패티시즘의 일종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카페트 위를 뒹굴거리는 내 모습을 쭉 비디오로 촬영했다. 놀다가 지치면 아버지는 나를 침대 위에 눕히고 여러 포즈를 취하게 한 뒤 또 사진을 찍었다. 포즈를 바꾸면서 몇 번이고 내 허벅지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뽀뽀하거나 몸을 더듬기는 했어도 그 이상 무서운 짓은 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나도 안심하고 아빠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의사놀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그저 어린아이였고 아버지는 상냥했고 어머니와 다르게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대로 얌전히 있었다. 거의 일주일이 다갈 무렵에는 말하지 못할 정도의 접촉이 있었다. 약속대로 일주일이 지난 후 아버지는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내가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넉넉하지 못한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인지 의문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말씀해주지 않으셨다. 그 후에도 나는 아버지를 또 만나고 싶어 어머니를 졸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마 걸려오는 전화도 끊어버렸던 것 같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72번 따시 없었다. 끈질기게 조르는 나에게 어머니가 마지못해 설명해 주신 것은 그 일주일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종의 거래였다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나와 지낼 수 있게 해준다면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거래 조건이었다고 한다. 나는 물론 아버지와 지내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내가 이런 일까지 겪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어른이 된 나는 아버지를 찾아 수소문하고 있다. 어릴 때 나를 가지고 놀았던 아버지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 5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의 여자. 나는 운이 좋았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된 것이다. 다만 고향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다. 여자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했지만 한편으로 부모님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설레기도 했다. 다행히도 회사 근처에 좋은 오피스텔의 매물이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가깝고 역에서도 가까워서 입지 조건은 매우 좋았다. 지치하면 없어질까 불안해서 바로 계약을 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였다. 퇴근하고 오피스텔의 로비에 들어가니 어떤 여자가 아이를 2명 데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관리인은 야간 순찰 중이라 자리를 비웠다. 여자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인다. 야근을 하느라 늦는 남편을 기다리는 건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가 8층 버튼을 눌렀다. 8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우측이 나의 새집이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안주를 꺼내 바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다. 갑자기 띵동하고 현관벨이 울린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도로엔 차도 다니지 않아 조용한 시각이다. 현관벨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집들이도 하지 않아서 우리 집을 아는 사람은 없다. 대체 누굴까? 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한 사람인가?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다시 벨이 울린다. 아무래도 의도가 느껴지는 벨소리다.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들어 대답한다. 누구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역시 집을 착각한 모양이다. 방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소란스럽게 벨이 울린다. 인터폰을 들어 다시 물어본다. 누구세요? 그러자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죄송한데요. 잘 안 들리네요. 한밤중에 장난치는 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담긴 목소리로 응수한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남편을 돌려줘. 나는 황당했다. 당시 분류는커녕 남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집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빨리 문 열어요. 거기 안에 있죠. 남편, 안에 있죠. 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이웃의 소문이라도 나면 피곤해진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아까 로비에 본 여자가 2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여자는 바로 들어와서 집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마구 열어본다. 굉장히 불쾌했지만 착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돌아가리라 생각해서 꼭 참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방을 뒤져도 남편이 나오지 않자 이번엔 방에 앉아 울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호소해왔다.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 이사 온 지 며칠밖에 안 돼서 당신 남편을 몰라요. 그러나 여자는 마침내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불쾌하기 이전에 무서워졌다. 착각이라도 해도 남의 집에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서 마구 뒤지고 아우성치다니 말이다. 공포와 불쾌함이 뒤섞여 비꼬는 듯 내뱉었다. 그렇게 소중한 남편이라면 목에 줄이라도 감아두지 그랬어요. 무심코 말했다. 말하고 보니 아차 싶었다. 아가씨는 예쁘네. 게다가 젊고 세련되고 남자들은 너 같은 년이면 다 좋아하겠지. 남자 많잖아. 우리 남편 정도는 돌려줘도 되잖아. 어서 남편 돌려줘. 이렇게 말하고 여자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있었다. 나는 포기하다 싶어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봤다.
그런 내 얼굴을 보고는 여자는 일어나서 천천히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드디어 집에서 나가는 건가. 하지만 여자는 아이들을 안은 채로 베란다로 휘청휘청 향했다. 그리고 바로 베란다의 아이를 아래로 던져 떨어뜨렸다.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베란다에 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머리에선 피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었다. 다시 큰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니 여자는 남은 아이를 베란다 아래로 던진 것 같다. 늦었다. 여자는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다. 네 년이 한 짓은 사라지지 않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 뛰어내렸다. 나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오피스텔의 뒷마당으로 뛰었다. 분명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면 거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없었다. 현관을 나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오피스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눈앞에서 두 아이를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렸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방으로 돌아왔다.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꿈인가 싶었지만 마구잡이로 열려있는 방문들을 보니 꿈은 아닌 것 같다.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관리인실로 향했다. 어젯밤 일과 그 전에 살았던 사람 등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관리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부동산에도 전화했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뜬 소문에는 8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하자마자 나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역시 운 좋게 좋은 집을 쉽게 구했다 싶었더니 사정이 있는 집이었나 싶다. 그러고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 이사 오는 날 오피스텔에 사는 어느 부인에게 인사하자.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혹시 8층 아가씨도 혼자 살아요? 그리고는 살며시 웃고 있던 것을 말이다. 설마 반복되는 일이었나? 6번째 이야기, 휴대폰의 영상. 밤에 이부자리 안에서 벽 쪽을 향해 누운 채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 전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눈마저도 움직일 수 없고 한 곳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휴대폰의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내가 쓰고 있던 문자의 내용은 없었다. 누군가가 걸으면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 특별한 것은 없는 길을 돌아다니면서 시점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자신이 걸으면서 보고 있는 풍경이 그대로 보인다. 화면의 안쪽에서 앞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시점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시점과 완전히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이 등을 돌린 채 걷고 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영상인 듯하다. 밤에 집으로 가는 길의 도중인 것 같다. 영상은 대단히 뚜렷하다. 밤길을 흔들림 없이 걷고 있다.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걷고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손떨림이라도 있을 법한데 영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있지만 그것을 찍고 있는 쪽은 결코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인물이 집에 도착한다. 자취생인 듯하다. TV를 켜고 목욕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다.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드디어 잠자리에 들었다. 곧바로 자려는 것은 아닌 듯 이불을 덮은 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벽 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 역시 휴대폰의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다. 아까부터 이 영상인 채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내 몸 역시 마찬가지다. 영상의 시점에서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것의 차이는 고작 해야 1m 정도. 내 뒤에서 숨소리가 들린다.